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강의, 거기에 책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쌀쌀하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도 약간 쌀쌀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들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오늘 좀 미리 보기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0월까지가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10월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쉬어갔던 시기가 맞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의 상승이 조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저는 연말에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주독 섹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댓글에 이제 고정을 해두었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한 것을 토대로 완전 동일한 내용, 그리고 동일한 질문,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는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많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죠. 학회가 2가지 개최가 되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50bp의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9월에 개최된 2개의 학회, 그로 인해서 다시 봐야 되는 분야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중항체인데요. 9월 세계 폐암 학회에서 발표된 이중항체 항암제 이보네시맙을 조금 보시면 어디 쪽을 봐야 될지 약간 가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밋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이보네시맙은 면역항암제인데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항암제예요. 키트루다와 중국 임상 중국에서 직접 비교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 중국이라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임상 데이터를 봐야 되기도 하지만 키트루다와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를 했을 때 우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준 거는 거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일 데이터가 발표된 당일 10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키트루다 대비 종양 진행 위험률이 무려 50%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항암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무진행 생존 기간 또한 키트루다 대비 거의 2배 정도가 증가된 모습인데요. 그렇다는 건 이중항체 항암제가 앞으로 좀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밋 테라퓨틱스의 타깃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타깃들이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같은 타깃의 이중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엔텍 같은 기업들도 동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특정 기업이 어떤 특정 타깃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된다면 그 타깃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의 묘미입니다. 일단 키트루다가 기존에는 PD-1, PD-L1 수치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높은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PD-1이 높은 환자들 대상으로 처방을 더 많이 했었죠. 근데 이보네시맙은 VEGF 그리고 PD-1을 둘 다 잡는 이중항체 항암제이기 때문에 PD-1 수치가 낮더라도 처방을 했을 때 효능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키트루다보다 무조건 좋느냐? 그건 아직 모르죠. 중국 임상이었고 아직 리얼월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PD-1 수치가 낮아도 면역항암제로서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번 데이터에서 중요했었고 이중항체의 가능성을 조금 보여줬던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항암제 시장에 있어서 추가된 위너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중항체 쪽인데요. 제가 이중항체 쪽에 대해서 강의에서도 되게
되게 좀 상세하게 다루려고 했고, 실제로 항암제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룰 때 이중항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완전 미리 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 내용은 꼭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오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항암제를 한국 사람들이 투자처로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고, 글로벌 빅파마들도 눈독을 들일 만한 상황이 지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지금 이중항체 항암제, 그 중에서 국내 대표 이중항체 항암제 기업은 ABL 바이오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타겟의 First in Class, 완전히 그 누구도 진행을 하지 않았던 타겟으로 면역 항암제나 항암제를 개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걸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타겟이고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는 이중항체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타겟 자체가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입증이 됐고 이 타겟이 어떤 암종의 효능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다면 그 두 개를 더해서 이중항체 플랫폼에 덧붙이기만 했을 때 데이터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이 각자 타겟은 어느 정도 효능이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물질 자체도 좋아야 되긴 하지만 이 타겟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고, 그 타겟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ABL 바이오나 이중항체 개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의 유효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ABL 바이오는 최근 그래도 두 곳의 빅파마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머크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ABL103과 임상 계약을 체결했고요. 키투르다를 공급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무려 10월 2일에 나온 공시 보도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BMS와 ABL111의 후속 병행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또한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와의 병용 투여 데이터를 갖기 위함입니다. 되게 비슷한 계약이 두 개나 최근에 체결이 됐죠. 그만큼 면역항암제의 경쟁 구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 두 공급 계약이 차후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나 다른 협력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머크가 이번 공급 계약을 체결한 ABL103의 경우에는 B7H4를 타겟하는데, 이 타겟 자체가 PDL1이 발현하지 않는 곳에 주로 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크의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 파트너로서 굉장히 좋은 타겟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고, ABL 바이오도 알고 있겠죠. 머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타겟 자체가 괜찮은 걸 아니까 이 이중항체 플랫폼 자체의 유효성만 떨어진다면 충분히 병용 파트너로 괜찮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B7H4와 클라우딘 18.2, 아까 ABL111이 타겟을 하는 클라우딘 18.2의 경우에도 고용암 항암제 타겟으로 개발 중인 물질입니다. 지금 ABL 바이오만 타겟을 여기에 하는 게 아니라 빅파마들이 이미 이 B7H4 그리고 클라우딘 18.2를 기반으로 항암제를 많이 개발해본 이력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 곳에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타겟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타겟을 기반으로 하는 걸 빅파마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BL103과 ABL111 모두 임상 단계에 들어간 후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상 단계 데이터가 발표된 후에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단독에서 효능이 괜찮다고 한다면 병용 투여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병용 투여에서 데이터가 잘 나오려면 단독 투여에서도 잘 나와야 합니다.
옛날에는 단독보다 병용 데이터만 잘 나오면 장땡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아니고요. 단독에서 잘 나와야 병용에서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를 단독에서 일단 보고 병용 투여를 진행을 하고 그게 괜찮으면 계약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미 타겟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임상 데이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만 잘 나와준다면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학회에서의 어느 정도 트렌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 그리고 마침 며칠 전에 나와준 계약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항암제 시장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의 그리고 10월 10일부터 예약 판매가 가능해질 것 같은 제 책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